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뉴욕 맨해튼 명문 사립여고. 학비만 연간 6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천만 원이 넘는 곳입니다. 이 학교 학생 25명이 지난 가을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국 후에 터졌습니다. 학생들이 SNS에 올린 영상 하나가 조회수 200만을 찍으며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영상을 본 미국인들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이 진짜 이래? 우리가 선진국 맞아? 왜 미국은 이렇게 못하지? 심지어 학부모들까지 학교에 연락했습니다. 다음 수학여행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요. 20년 경력의 인솔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0개국을 다녀봤지만 학생들이 이 정도로 충격받은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대체 4박 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인 교사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 그 생생한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20년째 교사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지난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이었지요. 저희 학교는 맨해튼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학교입니다. 이번 여행에 참가한 25명의 여학생들은 대부분 미국 상류층 가정의 자녀들이었어요. 월스트리트 금융인, 대형 로펌 변호사, 의사 자녀들이 줄을 이뤘고, 학부모들은 1년 전부터 이 특별한 여행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2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40개국이 넘는 나라를 학생들과 함께 다녀봤습니다. 유럽의 대도시들, 남미의 문화 유적지들, 일본과 호주까지. 웬만한 곳은 다 경험했던 터라 솔직히 이번 한국 여행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가 조금 넘은 때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심야 시간임에도 공항 전체가 마치 한낮처럼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뉴욕 JFK 공항은 밤 10시만 넘으면 절반 이상의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조명도 어두워지고 청소 상태도 눈에 띄게 달라지지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내 데스크마다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분들의 표정이었어요. 심야 근무의 피곤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러운 미소였지요. 바닥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리석이 거울처럼 반짝거리고 있었거든요. 수만 명이 오가는 공항 바닥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청소 직원분들이 승객이 지나간 자리를 바로바로 닦아내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을 지나칠 때 더욱 놀랐습니다. 청소 직원분이 화장실 입구에서 이용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뉴욕 공항 화장실은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고 휴지가 떨어져 있어도 몇 시간씩 방치되기 일쑤인데 말입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이들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더군요.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공항이 왜 이렇게 깨끗하고 조용하냐고요. 저도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국이 원래 이런 나라인가 보다 생각했지요. 입국 심사대에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국인 학생 단체 입국이었는데도 공항 직원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영어가 유창한 직원이 순식간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분은 학생들의 나이를 고려해 천천히 또박또박 모든 절차를 안내해 주셨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 앞에서 기계 조작에 서툰 학생이 있으면 직원분이 바로 다가와 도와주셨습니다. 화면에는 영어를 비롯한 여러 나라 언어가 지원되고 있었고 어떤 학생이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입국 심사에 한두 시간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줄도 길고 직원들도 무뚝뚝하지요. 질문도 까다롭고 때로는 불쾌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는 모든 과정이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 거대한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시간으로 짐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비행기 짐이 몇 번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JFK에서는 짐 찾는 데만 1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려야 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는 안내대로 가니 정확히 그 시간에 짐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항이 좋은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공항을 빠져나와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느꼈던 낯선 나라에 대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좌석도 안락했습니다. 기사님께서 외국인 승객임을 알아채시고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지요. 서울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린다는 설명과 함께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창밖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고속도로는 환하게 조명되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하나가 정확한 간격으로 서 있었고 도로 위 차량들은 질서정연하게 흐르고 있었지요. 끼어들기나 경적 소리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어둡고 위험한 느낌인데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서울 시내로 접어들면서 학생들 사이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편의점들 때문이었지요. 한밤중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밤 11시만 넘으면 혼자 편의점 가는 것도 꺼려집니다.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이지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무섭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느긋하게 걷는 모습, 편의점에서 나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걸어가는 모습.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지요. 한 학생이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저렇게 못한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새벽 2시에 여성 혼자 거리를 걷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택시를 타거나 누군가와 함께 다니거나 아예 외출을 삼가지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강남 지역에 가까워지면서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은 사무실들, 화려한 네온 사인들. 도시 전체가 잠들지 않고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본 야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강 양쪽으로 펼쳐진 빌딩 숲, 물 위에 반사된 조명들. 뉴욕 맨해튼 야경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웅장하고 현대적인 풍경이었지요. 호텔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텔 주변은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편의점에서는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있었지요. 뉴욕 맨해튼도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맨해튼의 새벽은 위험을 감수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서울의 새벽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체크인을 하면서 마지막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프론트 직원분이 학생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조용한 층의 객실을 배정해 주셨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과 주변편의 시설까지 세세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진심 어린 환영 인사를 건네셨지요.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겨우 공항에서 호텔까지 온 것뿐이었습니다. 단 1시간 남짓한 이동이었지요. 그런데 벌써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이 나라에서 또 어떤 것들을 보게 될지 그때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후 시차 때문에 잠을 설친 학생 몇 명이 복도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거였지요. 시계를 보니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난감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문을 연 식당을 찾기란 어느 나라에서든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뉴욕에서도 새벽 6시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면 꽤 고생해야 합니다. 호텔 조식은 7시부터였고 배고픈 학생들을 1시간이나 더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지요. 호텔 프론트에 혹시 근처에 아침 일찍 여는 식당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직원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바로 옆 골목에 24시간 운영하는 김밥집이 있다고요. 새벽에도 식사가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학생 7명과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거리는 이미 깨어나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 직장인들,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들고 나오는 젊은이들까지 서울이라는 도시는 새벽부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미 몇몇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신문을 펼쳐들고 혼자 조용히 식사하는 중년 남성, 노트북을 앞에 두고 뭔가 작업하는 젊은 여성, 야근을 마치고 온 듯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 2명. 새벽 6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당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격 때문이었지요. 김밥 한 줄이 3,000원, 라면이 4,000원이었어요. 미국 물가로 환산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맨해튼에서 아침 식사를 하려면 1인당 최소 15달러에서 20달러는 써야 하거든요. 그것도 커피와 샌드위치 정도가 전부인데 말입니다. 주문을 받으러 오신 사장님은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진 않았지만 손짓과 메뉴판 사진을 활용해 능숙하게 소통하셨지요. 학생들이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하자 순한 맛으로 조절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주문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가득 차더군요. 김밥, 라면, 떡볶이, 순대까지 색색깔의 음식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음식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밥을 집어든 한 학생이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어요. 연신 맛있다는 표현을 하며 순식간에 한 줄을 비워버렸지요. 다른 학생들도 따라서 먹기 시작했고 테이블은 금세 활기를 띠었습니다. 계산할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7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총 금액이 4만 원 남짓이었거든요. 미국 돈으로 30달러가 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맨해튼에서 7명이 아침을 먹으려면 최소 150달러는 각오해야 하는데 말이지요. 사장님께서 잔돈을 건네시며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다. 학생들 입에 맞았느냐고 물으시며 다른 메뉴들도 추천해 주셨지요. 새벽 6시에 갑자기 들이닥친 외국인 손님들에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학생들이 저마다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맛도 좋고 가격도 싸고 사람들도 친절하다고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진 곳을 미국에서는 찾기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지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식을 사고 싶어하는 학생들 때문이었어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새벽 시간인데도 매장은 백화점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물건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의 편의점은 좁고 어둡고 물건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밤에는 강도를 우려해 일부 구역을 막아두기도 하지요. 그런데 서울의 편의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택배도 보내고 공과금도 내고 은행 업무까지 볼 수 있다더군요.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를 발견한 학생들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항아리 모양의 독특한 용기가 재미있었나 봅니다. 저마다 하나씩 집어들고는 기념사진을 찍었지요. 미국에서는 본 적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며 신기해했습니다. 계산대 직원분이 환하게 인사하시며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불편해하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지요. 오히려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며 한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24시간 살아있는 나라 같다고요.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럽다고 했지요. 미국에서는 일요일만 되어도 문 닫는 가게가 수두룩한데 여기는 새벽에도 모든 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청결함에도 새삼 감탄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거든요. 새벽부터 거리를 쓸고 있는 미화원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깨어나 있었습니다. 먼저 나갔다 온 우리를 보고 어디 갔다 왔느냐며 물었지요. 새벽 식사 이야기를 들려주자 모두 부러워하며 다음에는 자기들도 꼭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들은 그 다음부터 펼쳐지게 되었지요. 아침 9시가 되어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한강공원이었지요. 호텔 직원분이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라며 추천해 주셨던 곳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에게 대중교통은 낯선 경험이거든요. 뉴욕에도 지하철이 있지만 학생들 대부분은 부모님 차나 우버를 이용하지 지하철을 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이지요. 지하철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사 내부가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벽면에는 얼룩 하나 없었지요. 공기도 쾌적했습니다. 지하인데도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뉴욕 지하철역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둡고 습하고 쥐가 돌아다니는 그곳과는 차원이 달랐지요. 100년이 넘은 시설이라 어쩔 수 없다고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을 보니 그게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꽤 깊숙이 내려갔는데도 환기가 잘 되어 지하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연신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승차 위치 표시를 따라 두 줄로 질서정연하게 서 있더군요.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광판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다음 열차가 정확히 몇 분 몇 초 후에 도착하는지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한 학생이 시계를 보며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 시간에 딱 맞춰 열차가 들어왔지요. 뉴욕 지하철은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10분을 기다려도 안 오다가 갑자기 3대가 연달아 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뉴요커들은 지하철 시간을 아예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초 단위로 시간이 지켜지고 있었어요. 열차 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행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리는 승객들을 위해 양옆으로 비켜섰지요. 내리는 사람이 다 나간 뒤에야 질서 있게 탑승했습니다. 아무도 밀거나 다투지 않았어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문이 열리면 전쟁입니다.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뒤엉켜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요. 몸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광경에 익숙했던 학생들은 서울 지하철의 질서에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열차 안으로 들어서니 내부도 깨끗했습니다. 좌석에 낙서가 없었고 바닥에 쓰레기도 없었지요. 손잡이가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적절하게 작동해서 쾌적했고 소음도 적어 대화하기 편했습니다. 한 학생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이 된다는 거였어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뉴욕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터널 안에서는 완전히 단절되거든요. 학생들은 바로 가족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기 시작했지요. 목적지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눈앞에 한강이 펼쳐지는 순간 학생들의 입에서 다시 탄성이 터졌습니다. 넓은 강과 양쪽으로 펼쳐진 공원, 그리고 멀리 보이는 빌딩 숲까지. 뉴욕의 허드슨강 공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지요. 공원으로 들어서자 시민들의 일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까지. 평일 오전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강변을 따라 설치된 공공운동기구들이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판을 보고 학생들이 놀라더군요. 미국에서 운동하려면 헬스장에 돈을 내고 등록해야 하거든요. 월 $100가 넘는 경우도 흔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민 누구나 공짜로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학생 하나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지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 손짓으로 소통했는데
할아버지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기구 사용법을 알려주셨어요. 매일 아침 이곳에서 운동한다고 하셨지요. 그 모습을 보며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이 건강해 보이는 이유를 알 것 같다고들 했어요.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이와 자전거를 타는 아버지,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어머니들.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요. 특히 눈에 띈 건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고 배변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한 남성이 반려견의 배변을 치우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뉴욕에서도 규정상 치워야 하지만 실제로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원 곳곳에 작은 편의점과 카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도시락을 사서 잔디밭에 앉아 먹고 있었지요. 우리도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음료를 샀습니다. 강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식사를 시작했지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강물이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며 연신 사진을 찍어댔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따라한 거였지요. 쓰레기통을 찾아버리러 가면서 공원 전체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정말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큰 공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는 주말만 되면 쓰레기로 넘쳐나거든요. 청소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들 하지만 한강공원을 보니 결국 시민의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을 나서기 전에 한 가지 더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공공 자전거 대여 시스템이었지요. 따릉이라는 이름의 자전거들이 정거장마다 줄지어 서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요금을 확인하고는 경악했습니다. 1시간에 1,000원, 미국 돈으로 $1도 안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뉴욕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가격이 몇 배나 비싸고 자전거 상태도 별로 좋지 않지요. 게다가 도난이나 파손도 심해서 이용하기 꺼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후 2시쯤 공원을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한강에서 보낸 시간을 오래 기억할 거라고 했어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그게 가장 인상 깊었다고들 했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코엑스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이 쇼핑을 원하기도 했지만 제가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었거든요. 바로 별마당 도서관이었습니다. 코엑스몰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눈이 다시 휘둥그레졌습니다. 지하에 이렇게 거대한 쇼핑몰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 거지요. 천장이 높고 조명이 밝아서 지하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별마당 도서관에 도착한 순간 학생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천장까지 치솟은 거대한 책장들, 그 안에 빼곡히 꽂힌 수만 권의 책들. 도서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지요. 하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평일 오후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책을 펼쳐 들고 있었어요. 자리를 잡고 앉아 조용히 독서에 몰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정장을 입은 젊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였는데도 책을 읽고 있더군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일하지 않느냐고요. 아마 잠깐 시간을 내서 온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학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커피숍 대신 도서관을 찾는 문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거든요. 맨해튼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은 대개 샐러드를 사들고 책상으로 돌아가거나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보는 게 전부니까요. 1시간 정도 도서관에 머물렀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살펴봤어요. 영어로 된 한국 소개 책자를 읽는 학생도 있었고 한국어 학습서를 뒤적이는 학생도 있었지요. 사진집을 넘기며 한국의 풍경에 감탄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면서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는지 알 것 같다고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배움에 대한 이런 열정이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힘인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공부를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책 읽는 걸 재미없는 일로 여기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을 이상하게 보는 문화가 있지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코엑스몰을 둘러보며 쇼핑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특히 좋아했던 건 한국 화장품 매장이었어요. 한국 화장품의 품질이 좋다는 건 미국에서도 유명하거든요. 학생들이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며 즐거워했습니다. 매장 직원분들의 서비스에도 감탄했습니다.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고 사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거든요. 미국 매장에서는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이 무관심하거나 귀찮아하지요.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며 홍대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몰려왔습니다.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형형색색의 간판들. 도시 전체가 축제장 같았어요. 거리로 나서자 버스킹 공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케이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지요. 안무가 칼같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전문 댄서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공연이 끝나자 모여있던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은 모자에 돈을 넣어주었지요. 공연자들이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길거리 공연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 믿기 어렵다고요. 뉴욕에도 거리 공연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준이 높지 않고 주변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지요. 공연을 보다가 소매치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오래 머무르기 꺼려집니다. 그런데 홍대 거리는 안전하고 깨끗했어요. 마음 편히 공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프리마켓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지요. 액세서리, 그림, 수제 공예품까지 하나하나 개성이 넘쳤습니다. 한 부스에서 학생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귀걸이였어요. 판매자가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작품이라고요. 학생 몇 명이 구매했지요. 특별한 기념품이 될 거라며 좋아했습니다. 다른 부스에서는 캘리그래피 작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쓴 아름다운 글씨들이 전시되어 있었지요. 학생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한 학생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가분이 흔쾌히 써주셨지요. 그 학생은 지금도 그 작품을 방에 걸어두고 있다더군요. 프리마켓을 둘러보며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부럽다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거든요. 뉴욕에서 예술 활동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지요. 임대료가 비싸서 젊은 작가들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홍대에서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문화와 예술을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독특한 카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빈티지 가구와 현대적인 조명이 어우러진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었거든요. 학생들이 들어가 보고 싶어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내부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벽면에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책장이 가득 차 있었지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를 즐기는 공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료를 기다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공부하는 학생, 작업하는 프리랜서, 책을 읽는 사람까지. 카페가 제2의 작업실 역할을 하고 있었지요. 한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카페에서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요. 미국 카페에서는 대부분 수다를 떨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게 전부인데 한국 젊은이들은 뭔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에게서 느껴지는 열정 같은 게 있었어요.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의지, 성장하겠다는 욕구가 눈빛에서 읽혔지요. 그런 에너지가 이 나라를 움직이는 힘인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거리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켜지고 음악 소리가 커졌어요.
식당과 술집에서 사람들이 나와 거리를 채웠습니다. 학생들이 이 분위기에 흠뻑 빠졌지요. 저녁 식사로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바비큐를 경험해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식당에 들어서자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굽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금세 익숙해졌지요. 상추에 고기를 싸서 한 입에 넣는 방법을 배우고는 연신 맛있다며 감탄했어요. 가격을 계산할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25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1인당 10,000원 남짓이었거든요. 미국에서 같은 수준의 바비큐를 먹으려면 1인당 $50는 각오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고 했지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밤거리를 걸으며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하다고들 했어요. 모든 게 미국과 달랐다고요. 더 좋은 방향으로 말이지요.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요. 반쯤 농담이었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학생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짐을 꾸렸어요. 오후에 공항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지요. 아침 식사 후 마지막 일정으로 명동에 가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 명동까지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학생들은 서울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으려는 듯 천천히 걸었어요. 거리 곳곳을 카메라에 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지요. 명동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학생들이 먼저 화장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명성은 미국에서도 유명하거든요.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분이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어요. 체험용 제품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분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피부를 살펴보며 제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사용법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셨지요. 이런 수준의 서비스에 학생들이 감동했어요. 미국 매장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쇼핑백 가득 제품을 샀습니다. 본인 것만이 아니라 어머니, 언니, 친구들 선물까지 준비했지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품질도 좋다며 만족해했어요. 길거리 음식 코너에서 간식을 샀습니다. 호떡을 처음 맛본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맛에 푹 빠졌지요. 붕어빵도 신기해했습니다. 생선 모양인데 왜 팥이 들어있느냐며 웃었어요.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전통 상품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지요. 한복 인형, 전통 문양 엽서, 한글이 프린트된 옷까지. 학생들이 집에 가져갈 선물을 정성껏 골랐습니다. 가게 주인분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특별히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을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셨지요. 학생들이 그 따뜻함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꼈다고들 했습니다.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볐어요. 메뉴판에 사진과 영어 설명이 있어서 주문하기 쉬웠습니다. 비빔밥이 나오자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뻤거든요. 빨강, 노랑, 초록, 하양. 다양한 색의 재료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 같았지요. 직원분이 비비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학생들이 따라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식사 후 명동 성당에 들렀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웅장함에 학생들이 숙연해졌어요. 잠시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지요. 성당 앞 계단에 앉아 잠시 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생들이 며칠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고들 했습니다. 한국을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되었다고요.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꼭 다시 오고 싶다고요.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도 했지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너무 짧았다는데 모두가 공감했어요. 오후가 되어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찾아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지요. 학생들은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도 표정이 밝았어요. 한국에서 산 물건들이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며 웃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학생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는 듯 했지요.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꼭 다시 올 거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처음 발을 디뎠던 바로 그곳이었지요. 하지만 학생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호기심은 사라지고 아쉬움만 가득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며 직원분께 인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좋았다고요. 직원분도 미소 지으며 다시 방문해 달라고 하셨지요. 한국을 좋아해줘서 감사하다고도 하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습니다. 학생들이 작아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아쉬워했지요. 누군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모습을 남기려고요. 뉴욕 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학생들이 한꺼번에 한국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지요. 학교로 돌아온 후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소셜미디어에 한국 여행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수십 개의 게시물이 한꺼번에 올라갔지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 친구들이 놀라워하며 댓글을 달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다고요. 조회수가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특히 인기를 끌었던 건 새벽 거리 영상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여성들이 혼자 안전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지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조회수가 2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왜 미국은 이렇게 못하느냐는 것이었지요. 세계 최강 대국이라면서 기본적인 안전도 보장 못하느냐는 자주 섞인 글들이 많았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학교에 문의가 쏟아졌지요. 다음번 해외 수학여행도 한국으로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자녀를 한국에 보내고 싶다는 부모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공유해 달라는 거였지요. 강당이 가득 찼어요. 모두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했던 겁니다. 강연에서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스템의 효율성, 시민의식의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에 대한 따뜻한 환대를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안전한지, 교육열은 어떤지, 물가는 어느 정도인지 모두가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했지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는 학생도 있었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얼마 후 학교에서는 한국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지요. 한국에 다녀온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 우연한 여행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학생들의 세계관이 달라졌고 학교의 프로그램이 바뀌었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지금도 그때 함께 갔던 학생들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모두 한국에서의 시간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실제로 한국 대학에 지원했다고 하더군요. 20년간 40개국을 다녀봤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여행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을 새삼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그곳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욕 명문여고 학생들 한국 수학여행 충격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안 됐어. 그건 실수였어. 11월 초 일본 총리가 독도를 포기하라는 발언을 한 직후 미국 워싱턴의 한 안보 전문가가 저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불과 3주 전 일본 총리가 국회 연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죠.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다. 한국은 포기하라. 그 순간 세계 주요 언론이 동시에 속보를 띄웠습니다. 모두 같은 제목이었죠. 일본, 한국의 독도 포기 요구.
전문가들은 한국이 즉각 반발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외교 충돌, 긴급 성명, 강력한 항해.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세계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 워싱턴, 베이징, 런던의 각국 분석가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현재, 일본은 상상도 못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동맹국에게 외면받고 심지어 자국민들조차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20년간 동아시아 정세를 연구해온 국제안보 분석가로서 지금 제가 목격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전례가 없습니다. 한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안보 분석가 에드먼드 켈러입니다. 20년 넘게 동아시아 정세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 총리가 그 발언을 했을 때 저는 도쿄에 있었습니다. 국제안보 세미나 참석차 방문한 길이었는데 호텔 로비에서 속보를 접했지요. 화면 속 총리는 국회 연단에 서서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의 입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흘러나왔어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은 이를 포기해야 한다. 순간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일본인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지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건가 싶었어요. 불과 며칠 전 일본은 중국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였거든요. 사연은 이랬습니다.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발언을 했던 거예요.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취지였지요. 일본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일본이 강대국으로 돌아간다며 거리마다 축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요. 중국의 반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일본 여행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하루아침에 50만 건이 넘는 예약이 취소되었고 피해 금액만 4조 엔을 넘었다고 합니다. 도쿄 긴자의 고급 백화점들이 텅 비었고 오사카 도톤보리의 식당들도 손님이 사라졌지요. 수십 년간 장사해온 노부부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는 하루 매출이 제로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경제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4척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무려 16시간 동안 머물렀다고 해요.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정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엔진만 켠 채 지켜보고 있었던 거지요. 중국 해경선의 확성기에서는 여기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역이다. 즉시 철수하라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영해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도 일본은 단 한 발의 경고 사격도 하지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미국이 도와줄 거라 기대했겠지요. 하지만 미국 국무부의 공식 성명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 지지도 없었고 경고도 없었어요. 사실상 외면이나 다름없었지요. 대만의 반응은 더 씁쓸했습니다. 일본이 대만을 지키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정작 대만은 일본은 신중해야 한다며 오히려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거든요. 미국도 대만도 일본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일본 총리가 갑자기 독도를 꺼내든 거지요. 저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총리의 표정에서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중국한테 밀리니까 국민들의 분노를 다른 데로 돌리려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중국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한국한테는 큰 소리를 친 거지요. 이게 바로 그날 일본이 보여준 민낯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총리의 발언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도 열광했어요.
오랫동안 눌려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건드린 건 실수였다고요. 일본은 자신들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도 침묵, 청와대도 침묵이었지요. 강경한 성명이나 항해 발표가 당연히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응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분석가들이 같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지요. 한국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저 침묵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의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요. 한국의 침묵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서울로 이동하며 상황을 지켜봤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도발이 있으면 한국 정부는 즉각 반응하거든요. 강력히 규탄한다, 철회를 요구한다, 이런 성명이 쏟아지는 게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도 없었고 청와대 논평도 없었어요. 언론에서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정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일본은 한국의 침묵을 비웃었습니다. 일본 방송 패널들은 한국이 할 말이 없어서 조용한 거라며 우쭐했지요. 인터넷에서는 한국이 드디어 굴복했다는 댓글이 올라왔고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의 무대응을 겁먹은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워싱턴에 있는 제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 한국의 침묵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대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더군요. 비슷한 시기에 영국 정보기관에서도 한국 관련 긴급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20년간 이 지역을 연구해왔지만 한국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은 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한국은 원래 외교적 도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독도 문제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예민한 사안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리에서도 인터넷에서도 큰 소란이 없었어요. 마치 나라 전체가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아는 일본 대기업 임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한국 기업들과 거래해온 사람이었는데 얼굴이 어두웠어요. 최근 한국 파트너사에서 연락이 뜸해졌다고 하더군요. 평소에는 빠르게 답장이 오던 메일도 며칠째 조용했고 통화를 해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피한다는 거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쪽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고요. 국제사회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번 갈등을 단순한 외교 문제로 보지 않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이었지요. 한국은 수년 전부터 해양 감시 기술과 기상 분석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그 기술이 군사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규모나 성능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한국 전문가들조차 정확한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으니 외국에서는 더더욱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요. 이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긴장감을 키웠습니다. 한국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인식이 점점 강해졌고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이 의도적으로 국제적 시선을 끌기 위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했어요. 세계가 한국을 저평가할수록 한국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마치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태도였지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었던 거지요. 저는 그제야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건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정보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서 이상한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은 건 미국 해양연구소의 한 연구원에게서였습니다. 그는 동해 일대의 해양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최근 몇 달간 독도 주변에서 특이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어요. 수온 변화, 조류 움직임, 해수면 높이가 기존 모델로는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데이터가 계속 쌓일수록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졌다더군요.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곳에서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독도 상공의 대기 흐름이 특정 구간에서 유독 정밀하게 측정되고 있었고 전파 패턴 역시 기존과 다르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반복되고 있었어요. 자연 현상이라면 이렇게 규칙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신호였지요. 저는 서울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 관련 연구소에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를 만나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그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독도 주변 해역에서 무언가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소문이 내부에서 돌고 있다더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보안이 철저해서 관련 부서 외에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수년간 개발해온 해양 감시 기술, 기상 분석 시스템, 그리고 최근 급격히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을 연결해보니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더군요. 한국은 독도 주변을 단순히 감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양과 대기, 전파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제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한 보고서가 제 추측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주변 해역에서 관측되는 미세한 환경 변화들이 최근 몇 달간 특정 축을 기준으로 정렬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사람이 설계한 시스템이 작동할 때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지요. 더 놀라운 건 그 시스템의 규모였습니다. 단순한 감시 장비 몇 개가 아니었어요. 독도 인근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해류의 움직임, 바람의 방향, 수온의 변화, 심지어 물속 음파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마치 바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센서처럼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수준의 통합 해양 감시망을 운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이 정도의 기술력은 갖추지 못했어요. 한국이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세계 최초로 이런 시스템을 완성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말로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기술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이 아무리 떠들어도 실제 상황은 한국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목격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동아시아 전략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보고서는 한국을 전방 억제 국가로 규정했고 일본은 후방 지원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이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일본은 뒤에서 보급만 담당한다는 뜻이었지요. 지금까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이 차지하던 위치를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오래 알고 지낸 한 관료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물었더니 그가 솔직하게 대답하더군요. 한국은 결정을 실행할 능력이 있고 일본은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위산업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 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경제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일본 관광을 금지한 뒤 그 수요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을 예약했던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같은 기간 한국행 예약이 40% 넘게 폭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도쿄 긴자 백화점이 텅 비는 동안 서울 명동은 인파로 넘쳐났지요. 더 중요한 건 산업 분야였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공지능의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85%를 넘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업이 손잡은 파트너도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지요. 조선업에서도 한국이 세계 수주 1위를 달리고 있었고, 방위산업에서는 유럽 여러 나라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제가 만난 일본 기업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부품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다고요. 실제로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수치도 나왔어요. 일본 기업들이 자국 내 투자를 줄이고 한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의 주요 언론들도 이 변화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연일 쏟아졌지요. 한 영국 경제지는 한국을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라고 표현했고, 독일 언론은 기술 강국의 부상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떠들지 않았어요. 자랑하지도 않았고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준비하고 결과로 보여준 거지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된 건 한국이 나서서 홍보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새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동안 일본 내부에서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도쿄에서 만난 한 중소기업 사장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오사카에서 부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60대 남성이었어요.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는데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공장은 한국 부품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한국산 배터리 장비, 디스플레이 부품, 반도체 장비를 수년째 쓰고 있었는데 일본산보다 품질이 좋다고 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납기도 정확하니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거였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일본 제조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 기술의 수준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매국노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방 경제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오사카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을 때 노점을 운영하는 60대 노부부를 만났어요. 중국 관광객이 끊긴 뒤로 가게를 접으려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한국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노인은 눈가를 붉히며 말했어요. 한국 손님들 아니었으면 진작 망했을 거라고요. 연간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중국 관광이 막힌 상황에서 일본 관광 산업을 지탱하는 가장 큰 손님이 바로 한국인이었어요.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일본 경제는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순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일본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한 유명 경제학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은 한국을 너무 오래 과소평가해 왔다고요.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발언 직후 인터넷에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신호였어요.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일본 청년들이 늘어났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도 증가했어요.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좋아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인정하고 거기서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이었지요. 물론 이런 변화를 불편해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우익 정치인들은 여전히 한국을 적대시했고 일부 언론은 한국 위협론을 부추겼어요. 하지만 현실은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하고 있었고 일본 관광업은 한국 손님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면 일본 제조업은 한국 부품 없이 돌아가지 않았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일본 사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위에서는 한국을 욕하면서 아래에서는 한국에 기대고 있는 이 모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일본 사회에 균열이 생기던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본이 110년간 숨겨온 문서가 세상에 공개된 거였어요. 그 문서는 1877년에 일본 최고 통치 기관이었던 태정관에서 작성한 공식 지령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니 지적 편찬에서 제외하라는 것이었지요. 일본 정부 스스로가 150년 전에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고 공식 인정한 문서였던 겁니다. 이 문서의 존재는 사실 1987년에 한 일본 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어요. 발견한 학자는 협박을 받았고 학계에서 고립되었으며 매국노라는 낙인이 찍혔지요. 일본 사회는 그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국과의 갈등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외국 언론들이 이 문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문서를 분석했고 그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실렸어요. 일본이 1877년에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결정했음에도 1905년에 러일 전쟁의 혼란 속에서 슬쩍 편입시켰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 영토론이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그동안 내세웠던 논리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일부 외국 언론은 일본이 110년간 자국민에게 거짓을 가르쳐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충격이 컸어요. 그동안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졌고 일부는 분노했어요. 정부에 속았다는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폭로를 부정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일부 우익학자들은 문서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정치인들은 침묵하거나 회피했지요. 하지만 원본 문서가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부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누구든 원한다면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역사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무리 오래 숨겨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 150년간 쌓아온 논리가 한 장의 문서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태도였습니다. 이런 폭로가 나왔음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거 봐라, 우리가 맞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확인해주는 정도였지요. 그 절제된 태도가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승자의 여유라고 해야 할까요? 역사 문서 폭로 이후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각국에서 한국 관련 보고서와 발표가 쏟아졌어요.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건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국제안보연구소의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문장은 이랬어요. 동아시아 안정의 핵심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 거기에 덧붙인 설명이 더 충격적이었지요. 일본은 결정을 실행할 능력이 부족하고 한국은 그 능력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되자 일본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일본의 능력 부족을 공식적으로 지적한 거였으니까요. 일본 언론들은 연일 이 소식을 보도했고 패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논리가 없었어요. 현실이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비슷한 시기에 유럽연합 경제안보위원회에서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향후 동아시아 파트너 우선순위를 한국, 베트남, 그 다음 일본 순으로 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이 3순위로 밀린 거지요. 유럽 각국 정부도 이 방침에 따라 대아시아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도 주목받았어요. 앞으로 10년간 동아시아 기술을 주도할 국가로 한국을 단독 1위로 꼽았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조선, 방위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 한국의 우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지요. 심지어 북대서양조약기구 기술위원회까지 나섰습니다. 동쪽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유럽 안보를 위해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발표를 종합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동안 암묵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이제 문서와 보고서로 명확하게 정리된 거지요. 일본 내부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분노했고 일부는 좌절했으며 일부는 체념하는 분위기였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뒤처졌나 하는 한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도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겼다고 자랑하지 않았고 일본을 조롱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 모습에서 진정한 강국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이 보여준 방식이었어요.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저는 한국 외교부의 공식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나온 성명은 단 2문장이었어요. 독도는 한국 영토입니다. 미래 지향적 협력은 환영합니다. 그게 전부였지요. 격한 감정도 없었고 일본을 비난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승리를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절제된 태도에서 오히려 더 큰 힘을 느꼈어요.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였지요. 일본 사회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에서 배우자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는 모임이 생겼고 한국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공부라는 인식도 퍼지기 시작했지요. 기업들도 움직였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중소기업들도 한국 파트너사를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한국을 경쟁 상대로만 보지 않고 함께 성장할 파트너로 인정하게 된 거지요. 물론 여전히 반발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우익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은 끝까지 한국을 적대시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한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저는 지난 몇 주간 벌어진 일들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넘게 동아시아를 연구하면서 한국을 이렇게 깊이 있게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말로 싸우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로, 경제로, 그리고 역사적 진실로 모든 것을 증명했지요.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식이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버드가, 미국 국방부가, 유럽연합이, 세계은행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일본 총리가 독도를 포기하라고 도발했을 때 아마 이런 결과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한국을 건드리면 쉽게 흔들릴 거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이 흔들렸고 한국은 더 단단해졌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는 시끄러운 자가 아니라 옳은 자의 편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러나 누구보다 분명하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총리 독도 망언의 전 세계가 외면한 충격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